뭐 그런 걸 볼 때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가장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나는 헌법재판소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는 과연 헌법재판관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될 헌법재판관조차들도 내가 사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여론의 압력에 내가 이게 내 소신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1월 30일 날 퇴임했던 그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늦어도 3월 첫 번째라고 그랬나? 9월 9일인가? 이때까지, 다시 말하면 3월 13일 날 그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선고가 끝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판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9명이었던 자기가 하니까 8명이고 7명이 되면 뭐예요? 확률적으로나 또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적어도 2~3명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마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이게 2명이 빠지면 판결에 불리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의 주장이에요. 그건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큰 문제냐? 이건 내 생각이기도 하고 김평호 변호사의 법률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장이 결혼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든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결혼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돼야 되면 그것은 국회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는 임명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서로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밖에서 헌법재판관 또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빨리 당신들이 해야 될 임명 절차를 해 주십시오 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속하게 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심할 것이고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없앨 수 있는 판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해가지고 저 사람을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승복해서 이것이 더 싸움으로 가지 않고 재판에서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 받아들이게 하는 이 갈등 관리의 기능을 한다면, 그것의 첫째적인 것의 생명은 뭐냐면 재판이 공정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쪽이 적어도 나와 생각이 다르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정당했고 공정했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판소장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된 재판관들을 빨리빨리 임명해서 해달라 하고 하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벌써 이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사법기능, 마지막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기관조차도
지금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외국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게 왜 법치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Do not take the law in your hands. 법을 네 맘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는 갖다 법을 쓰고 이럴 때는 갖다 안 쓰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바로 객관적이지 않은 법을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땐 갖다 쓰고 불리할 때는 안 쓰고 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사회의 어떤 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육법전서 이 위에 때법, 국민정서법이라는 법전에는 없는 그것이 있다라는 말이 횡행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이 계속됐을 때 우리 사회가 갈등을 계속 갈 것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절차적인 정당성을 못 지키는가?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대통령을 갖다가 그러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하는 것이 거의 임기 말쯤에 나온 것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는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위법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묻어둘 리도 없고 다 퇴임하면 그것은 다 자동적으로 재판을 지금 받을 것이고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나중에 역사가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북 세력들이 해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한번 뒤엎어 보겠다라는 그런 불순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것의 핵심 골자는 뭐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신문에 나니까 그랬대더라 하는 식의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리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분노가 일어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할 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긴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상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이런 그 역사의식이라든가 또 근현대사의 대한민국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데 그것은 뭐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념 이런 얘기하고 국가 정체성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그 과거 유신 독재 시절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좌파 정권 말고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도 출범할 때 뭐라 그랬느냐, 이제는 이념 이런 거 떠나서 실용적인 경제적인 그 이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념적인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것에 기반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공산 독재 북한 정권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했지만 속아서 결국은 그 돈으로 올해 중에 아마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단계로 갔다고 했으면 과연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북한식의 공산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자유세계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우린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분 세대라든가 또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념 때문에 괜히 남북 간에 갈등 생기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이 뭐 반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반미면 어떻습니까?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미국의 식민지로 가자, 미국의 무슨 조리돼서 쫄쫄 따라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또 내가 뭐 돌아가신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비겁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이 그 월북을 했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념적으로 종북 세력이었다고 해가지고 질문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멋있는 로맨티스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는 이념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장인의 생각이었고 나는 그 장인의 종북주의적인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는 나는 달리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장인의 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런 걸 가져야 돼요. 흔히들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처럼 같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념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택한 것은 그 기반 속에서 보다 더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많이 할 거냐, 평등을 강조할 거냐, 효율을 강조할 거냐 이런 것의 진보와 보수의 그런 것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북한과 같은 체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미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게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는 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에 맞는 것인가 법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때 역사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있고 또 바로 그러한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있을 때 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또 다른 면에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 두세 사람 질문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질문할 사람. 그래. 마이크 좀 줄래? 몇 학년이지? 1학년 2반 그래. 16번 박유한이고요. 그 법적인 잠깐 조용히 하고 잘 들어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며 또 태블릿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연설문의 내용과 왜 일치했는지를 최순실의 것이 아닌데도 왜 일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놓친 것 같아. 법적인 절차성이 부족하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법률 조항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절차를 밟는다. 단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형사라는 것은 이렇게 화해 조정을 하는 민사와는 달리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할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데를 꼭 해야지만 그것이 유죄라고 나왔을 때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 생략된 대로 빨리 끝내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게 그 하나만을 볼 때에도 법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법적인 절차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타블렛 PC에서 연설문이 나왔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도 자기가 몇 년 동안에는 연설문 같은 거를 할 때 최순실한테 보내서 문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봐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블릿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PC나 이런 데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타블렛에다 옮겨놓고 그 입수하는 과정과 이런 그게 뭐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서 건졌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데 독일에서 가져왔다. 그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최초 보도했던 JTBC조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아예 타블렛 PC가 뭐 증거의 효력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볼 때 국정농단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불리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런데 그러면 왜 연설문이 갔느냐. 연설문이 갔어요.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든 연설문을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할 줄 몰라서 최순실이 다 고쳐줬다. 그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연설문을 주고 고쳤느냐? 그건 뭐냐면 뭐 그거는 내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도 내가 연설문을 할 때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요거 고치면 좋겠다. 요런 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듣는 것은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다음 그래 마이크 좀. 몇 학년 몇 반이지? 저 2학년 6반 8번이요. 네,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조용. 네, 일단 아까 전에 북한에는 배울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아까 전에 북한에 배워야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북한을 배워야 될 게 없다?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장인이 네, 그 월북을 했는데 월북한 사람이 여기서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이거지. 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물론 좋은 체제는 없고 배울 점은 없지만 만약 배울 점이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간에 관련하지 않고 그런 뭐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거에 좋은 점이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배우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네. 그래. 아닐까라는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북한에 예를 들어서 나도 뭐 내가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이지만 나도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의 뭐 그런 정서나 또 북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자가 아니에요.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북한의 전체를 다 우리가 뭐 나쁜 것으로 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 들었으면 좋겠어. 또 잠깐만 조금만 더 한 5분 내로 끝날 테니까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저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박근혜 지금
탄핵하는 게 퇴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하냐고 하시는데 되게 저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되게 모순되었다고 봐요. 막 저희 보고 막 정의롭게 살라고 막 진실되는 걸 막 알라고 막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탄핵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잠깐만 내 얘기 들을 수 있어? 다 주목해봐라.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공유할 것 같아. 그지? 이 학생의 주장처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유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정의롭게 살라고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랬지? 임기 말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임기 말이니까 정의를 좀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이런 거죠. 그죠? 임기 말에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임기가 한 달 남아도 탄핵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는 것을 탄핵이라는 것만으로 해서 그 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기 말 종료하는 순간 다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아주 중대한 뭐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소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중지해서 임기를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직책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막 욕을 해대고 우리 학생들한테 야, 이 자식들아 너희 왜 이렇게 막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치자고. 그럴 때 마음 같아서는 아저씨 뭐예요? 그러고 막 따지고 싸우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상하면 결국 사고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의의 입장에서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끝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정의를 훼손하거나 방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도 하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동안에 해서 탄핵을 하고 한다면 탄핵을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상 6개월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6개월까지 하게. 그러면 6개월 하면 한 4, 5개월이 남은 대통령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12월 달에 할 거를 10월 달에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성을 볼 때에 헌법의 정신처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나 이런 것을 유예시키자는 것이지 정의를 후퇴시키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2학년 1반 18번 박대현입니다. 먼저 그 타블렛 P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잘 안 들려.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중국의 그 44번 버스 그 버스 기사분이 승객들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승객들을 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내가 시간 관계상 그 버스 얘기부터 하면 바로 그거는 내가 그 말을 정당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재판하고 보복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법치. 제대로 된 거라면 뭐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정의를 만드는 것이지. 정의를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나를 갖다 한다는 것도
물론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억울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할 수 없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 타블렛 PC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이지. 근데 거기서부터 많은 그 국민의 분노가 생겼고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그 발단이 되는 증거 자료로 나왔는데 그 증거가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여기 저 누구 몇 명 했지? 그래, 얘기. 몇 학년이지? 1학년 3반이요. 제가 지금까지 시위를 11주 차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촛불 시위에서 나왔던 주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좌파 진영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익에 대한 그런 반박도 듣고 싶고요. 우익에 대한 반박. 네, 지금 태극기 시위에서 나오는 잘못된 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해 볼게. 타블렛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태극기 시위 쪽에서는 그걸 JTBC 쪽에서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소까지 했지. 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건 따져봐야지. 따져봐야지.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이 많아요. 그거 알고 있어? 네. 뉴스 그러니까 다 봅니다. 타블렛에 있었던 게 아니라 PC에 JTBC에 PC에 뜬 것을 갖다 옮겨 넣은 거예요. 네. 또 타블렛을 입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요. 그죠? 아닌가? 저 여러 신문사의 기사가 달라. 그런 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주장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얘기해봐.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같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질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무엇이 진실인지 팩트인지 여러분이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할 때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하는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죠? 네. 그게 우익만의 주장인가? 그것을 하자는 것은 누구도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일부 이익을 위해서나 어느 파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내 오늘 말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이거 그 전에 이야기하실 때도 선생님이 사적에서 들어오셨는데 그걸 공적에서도 말하셨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사적에서 들어오신 내용을 공적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적에서 말하셨어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적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다른 법률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건 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주장을 얘기한 것이에요. 내 주장도 들어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왜 정파적으로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아까 여기서 아까 우리 저 학생이나 나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방에서 뭐 1시간이도 좋고 2시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하기 줘요. 내가 아까 했던 말 한마디만 다시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이 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서 죽고 싶은 마음을 내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만이 다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들어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종 판단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늘 흡족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서 토론해 주기를 바래.